야당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조선 중기 전라도 남원의 한 양반댁에서 차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밤이었지요. 천둥이 하늘을 갈라놓고 빗줄기가 지붕을 두들길 때 12살 소년이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없이 그저 젖은 적삼 하나만 걸친 채였지요. 소년의 이름은 민석주, 남원에서 손꼽히는 민태현 대감댁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높은 돌담 안쪽으로 기와집이 겹겹이 늘어선 부잣집 도련님이었건만 그 누구도 아이를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는 서울로 벼슬길을 떠나 있었지요. 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석주는 사랑채 마루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서리보다 매서웠지요. 잘못? 내가 숨쉬는 것 자체가 잘못이니라. 류씨 부인이었습니다. 28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40이 넘은 민태현 대감의 청을 받아 제가한 여인이었지요. 과부 신분으로 다시 시집을 간다는 것,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태현 대감댁은 남원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고 류씨는 안정된 삶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 집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석주였습니다. 석주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한 몸으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숨이 끊긴 것이지요. 유모 옥단의 손에서 자란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민태현 대감은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아들에 대한 극진함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주가 5살 되던 해 류씨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류씨도 어린 도련님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석주도 새어머니를 따랐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류씨의 뱃속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1년, 2년, 3년, 7년이 흘렀지만 류씨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나는 영원히 이 집의 주인이 되지 못하겠구나. 류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대감은 나이가 많았고 언젠가 세상을 뜨면 이 집의 모든 것은 석주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자식도 없는 과부 출신 후처일 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석주가 9살 되던 해부터 류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밥상에서 반찬을 줄였고 새 옷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글 공부를 하려 하면 쓸데없는 심부름을 시켰지요. 도련님,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당장 오라 하셨습니다. 옥단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이 집에서 류씨 부인의 말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대감은 서울에서 벼슬을 하느라 1년에 2~3번밖에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도 류씨는 교묘하게 행동했지요. 대감 앞에서는 다정한 어머니였다가 대감이 떠나면 냉혹한 계모로 돌변했습니다. 석주가 12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대감이 또다시 서울로 올라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장마가 시작되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듯 내렸습니다. 석주는 사랑채 작은 방에서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저녁상도 받지 못한 채였지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석주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 식은 밥이 조금 남아 있었지요. 아이는 손을 뻗었습니다.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손을 대느냐?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류 씨였습니다. 석주는 깜짝 놀라 밥그릇을 떨어뜨렸고 그릇은 마루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 고프면 참아야지. 이 집 음식이 내 것이더냐? 류 씨의 눈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친정에서 소식이 왔었지요. 친정 조카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이 장원을 한 것입니다. 내게 아들이 있었다면 저렇게 자랑스러울 텐데 류 씨는 그날 하루 종일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석주가 밥을 훔쳐 먹으려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지요. 7년 동안 쌓인 질투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대감님은 너만 보고 하인들도 너만 따르지. 나는 그저 밥이나 차려주는 계집일 뿐이고. 마님, 소인은. 입 닥쳐라. 류 씨는 석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지요. 빗줄기가 두 사람을 후려쳤습니다. 오늘 밤은 밖에서 자거라. 내가 얼마나 철부지인지 뼈저리게 느껴보는 게 좋겠다. 마님, 제발. 빗속에서는. 시끄럽다. 나가지 못할까? 류 씨는 석주를 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아이는 진흙탕에 넘어졌지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대문이 쿵 닫혔습니다. 석주는 일어나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마님, 마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석주는 처마 밑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지요. 온몸이 젖어들었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오늘 밤만 견디면 돼. 내일이면 마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실 거야. 하지만 석주는 몰랐습니다. 류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안채에서 류 씨는 창문을 통해 대문 앞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지요. 저 아이만 없다면. 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두운 생각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이대로 사라진다면? 빗줄기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대문 앞 처마 밑에서 몸을 떨며 새벽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동이 트기도 전에 대문이 열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류 씨였습니다. 석주는 희망을 품고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 아니다. 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다만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석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이 집 도련님인데. 도련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것이 무슨 도련님이냐? 그냥 밥만 축내는 짐짝일 뿐이지.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면, 대감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내가 대감님께 내가 가출했다고 말씀드리마. 집이 싫어서 스스로 떠났다고 말이다. 류 씨는 품속에서 은자 2냥을 꺼내 석주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이나 받아라. 그것으로 어디든 가서 살 거라. 석주는 땅에 떨어진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지요. 마님, 어서 가지 못할까? 류 씨의 고함에 석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자를 주워 품에 넣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지요. 뒤돌아보니 옥단이 안채 창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단 어멈,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석주는 남원을 떠났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걸었지요. 발이 진흙탕에 빠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배도 고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석주는 구례 근처 산길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지요. 길가에 폐사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채 버려진 곳이었지요. 여기서 하룻밤만 쉬자. 석주는 사당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만 빗물이 지붕 틈새로 떨어졌지요. 석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은자 2냥이 나왔지요. 하지만 이 산속에서 은자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옥단이 들려준 이야기 속 어머니는 늘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곧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런,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눈을 뜨려 했지만 뜨이지 않았지요. 누군가의 두툼한 손이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무척 높구먼. 이러다 죽겠어. 일단 데려가야겠다. 그 사람은 석주를 등에 업었습니다. 묵직한 옹기지개 옆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석주는 따뜻함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낡은 초가집 아니었지요. 아궁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몸에는 거친 무명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옆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돌렸지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온화했지요. 아저씨는 누구십니까? 나는 강일봉이라고 한다. 옹기장수지. 이 근처 가마에서 옹기를 구워서 남원까지 장사를 다니느니라. 일봉은 따뜻한 죽을 떠서 석주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석주는 그제야 배가 고팠다는 걸 깨달았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일봉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석주는 죽을 다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지요. 감사합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너는 어찌 그 폐사당에 혼자 있었느냐? 석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일봉의 눈빛이 워낙 따뜻해서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대감댁에서 자란 일, 제가 한 과부 마님에게 쫓겨난 일까지요. 일봉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봉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거라. 네. 내가 혼자 사는 몸이라 외롭기도 하고 일손도 필요하던 참이다. 내가 여기 머물며 나를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석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봉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물론 공짜로 먹이고 재우는 건 아니다. 일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머슴이 되어야 한다. 옹기 나르는 일을 거들고 밭도 메고 집안 청소도 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석주는 벌떡 일어나 일봉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일봉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그럼 오늘부터 너는 내 머슴이다. 강석주 어떠냐? 석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나흘이 지나 석주는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일봉은 아이에게 낡은 무명 옷을 내주었지요.
이제부터 도련님이 아니라 머슴이니 머슴답게 입어야지. 석주는 옷을 받아들고 갈아입었습니다. 투박한 옷이었지만 따뜻했지요. 자, 이제 일을 배워야지. 일봉은 석주를 뒤뜰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옹기들이 쌓여 있었지요. 먼저 옹기를 나르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등에 지게를 지고 말이다. 일봉은 지게를 들어 시범을 보였습니다. 석주도 작은 지게를 들어 올렸지요. 하지만 무거워서 비틀거렸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 급할 것 없어. 일봉은 석주의 손을 잡고 함께 옹기를 날랐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석주는 제법 일손이 되었습니다. 옹기를 나르고 밭을 메고 빨래도 했지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피부가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봉은 석주를 불렀습니다. 석주야, 앉거라. 아이는 아궁이 앞에 앉았지요. 일봉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석주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자문이다. 글을 배우는 첫걸음이지. 석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글을 배워도 됩니까? 물론이다. 아니,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일봉은 책을 펼쳤지요.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석주야, 잘 들어라. 글은 칼보다 강하다. 일봉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글을 아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글을 알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수 있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석주는 일봉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석주는 낮에는 머슴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배웠지요. 일봉은 옹기장수였지만 젊은 시절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그만뒀지만 그 실력만큼은 웬만한 양반보다 나았지요. 하늘 천, 땅지. 석주는 촛불 아래 중얼거리며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공부했지요. 밤이 깊어가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방 안에서 따뜻한 스승 곁에서 글을 읽는 석주가 있었습니다. 대감댁 도련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옹기장수의 머슴 강석주는 새롭게 태어났지요. 4년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이제 16이 되었지요. 키가 훌쩍 자라 일봉의 어깨를 넘어섰고 몸도 단단해졌습니다. 옹기지게도 이제는 혼자서 거뜬히 질 수 있었지요. 어느 봄날 일봉과 석주는 남원 장터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옹기를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지요. 옹기 사시오. 튼튼한 옹기. 석주가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이 항아리 얼마요? 한 냥입니다. 나리. 석주는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내밀었지요. 석주는 정중히 옹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장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일봉이 석주의 어깨를 툭 쳤지요. 석주야, 이제 제법 어엿한 장사꾼이 됐구나.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석주는 자연스럽게 스승님이라 불렀습니다. 일봉은 잠시 걸음을 멈췄지요.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스승이지. 비록 옹기장수지만 말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요. 그날 밤 일봉은 석주를 다시 불렀습니다. 석주야, 너에게 물을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스승님.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 석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저는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만큼 강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을 쫓아내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일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다. 그렇다면 과거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과거요? 그렇다. 너는 머리가 좋고 글도 빠르게 익혔다. 4년만 더 공부하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석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과거 급제, 그것은 천민도 양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대감댁 도련님이 아닙니다. 그저 옹기장수의 머슴일 뿐인데,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것이다. 일봉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를 머슴으로만 볼 것이다. 하지만 내가 글로 내 자신을 증명하면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니라. 석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지요. 스승님, 저 하겠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일봉은 석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거라. 나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마. 그날 밤부터 석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글을 읽고 해가 뜨면 옹기를 날랐지요. 밤이 되면 다시 글을 쓰고 손에 피가 맺히도록 붓을 잡았습니다. 일봉은 석주에게 천자문뿐 아니라 사서삼경까지 가르쳤지요. 석주야, 대학의 첫 구절을 외워보거라.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제. 뜻을 아느냐?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친하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일봉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글자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뜻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밝은 덕이란 무엇이냐? 석주는 잠시 생각했지요. 남을 해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 그리고 백성을 친하게 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낮은 이들을 잊지 않는 것이니라. 일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주야, 내가 과거에 급제하거든 그 뜻을 잊지 마라.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니라. 석주는 일봉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4년이 더 흘렀습니다. 석주는 이제 20살이 되었지요. 단정한 얼굴에 훤칠한 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일봉은 석주를 불렀습니다. 석주야, 이제 때가 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년 봄 과거 시험이 있다. 내가 응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석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너는 이미 준비되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쳤고, 이제는 내 실력을 시험할 때다. 일봉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자 10량이 들어 있었지요. 이건 한양까지 가는 노자와 과거 준비금이다. 아끼지 말고 써라. 스승님, 석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일봉이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지 알고 있었지요. 옹기 한 짐을 팔아야 겨우 몇 푼을 버는데 이 돈을 모으려면 몇 해를 굶다시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받아라. 이건 내가 제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마지막이라니요? 스승님은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니다.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내가 날아오를 때가 됐다는 뜻이다. 일봉은 석주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석주야, 가서 이기고 오너라.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거라. 설사 모두가 반대해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석주는 일봉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급제해서 스승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일봉은 석주를 일으켜 세웠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석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죽을 뻔했던 아이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지요. 옹기장수의 머슴에서 과거 응시생으로 그 변화에는 강일봉이라는 따뜻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석주는 구례를 떠나 한양으로 향했지요. 열흘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걸었고 밤에는 주막 마루 한쪽에서 잤습니다. 일봉이 준 은자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성곽과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도성, 석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과거 시험장은 성균관 근처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응시생들이 모여 있었지요. 대부분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 자제들이었습니다. 석주는 무명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유독 눈에 띄었지요. 저놈은 뭐야? 머슴이 과거장에 왔나? 하, 글자나 아는지 모르겠구먼. 몇몇 양반 자제들이 석주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듣지 않은 척했지요. 주먹만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사서오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요. 석주는 붓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곧 진정되었지요. 8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의 돈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일봉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석주는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글자가 종이 위에 또박또박 새겨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첫날 시험이 끝났습니다. 석주는 시험지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지요. 다른 응시생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홀로 걸었습니다. 말을 섞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그대.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석주는 돌아봤지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선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도포에 갓을 쓴 모습이었지요. 나를 부르신 겁니까? 그렇소. 아까 시험장에서 그대를 봤는데 무척 집중해서 글을 쓰더군. 혹시 어느 스승 밑에서 배웠소? 석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정직하게 대답했지요. 저는 옹기장수의 머슴입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었지요. 그런가? 요즘 같은 세상에 옹기장수가 머슴을 가르쳐 과거를 보게 하다니 대단한 일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진심이요. 나는 성균관 유생 서경모라 하오. 그대 이름은? 민석주라 합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읍을 나누었습니다. 경모는 석주를 주막으로 데려갔지요. 배가 고프지 않소? 함께 밥이나 먹읍시다. 석주는 사양하려 했지만 경모가 워낙 강권해서 따라갔습니다. 주막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지요. 2그릇 주시오. 경모가 주문을 하고 석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석주, 내가 한 가지 물어도 되겠소? 말씀하십시오. 왜 과거를 보려 하오? 그대 같은 처지라면 그냥 옹기장사를 하며 사는 게 편하지 않겠소? 석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저는 어릴 적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쫓겨났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경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가 아니라 글로 말입니다. 훌륭한 생각이요. 저는 벼슬에 올라 세상의 억울한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쫓겨난 아이가 더는 없도록 말입니다. 경모는 석주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탄이 서려 있었지요. 석주, 그대는 진정한 선비요.
내가 만난 양반 자제들보다 훨씬 더 군자다운 마음을 가졌소. 석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책문이었지요. 임금께서 직접 낸 문제에 답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제목이 공개되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 석주는 붓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8년 동안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폭우 속에 쫓겨나던 밤, 일봉의 따뜻한 손,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고된 살. 석주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손끝에서 글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지요. 위정자는 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억울함이 얼마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지 몸소 체험해야 합니다. 석주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어릴 적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심지어 이름마저. 하지만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소인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입니다. 시험장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붓소리만 들렸지요.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힘이 아니라 인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백성이 진심으로 따르고 나라가 평화로워집니다. 해가 질 무렵 석주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시험지를 읽어 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낸 글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지요. 성균관 게시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석주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지요. 명단이 붙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지요. 석주는 뒤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지요. 한참 뒤 경모가 석주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지요. 석주, 축하하오. 제가 합격했습니까?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장원이요. 그대가 장원 급제했소. 석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게시판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리고 명단 맨 위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장원급제 민석주. 석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요. 장원이 누구냐? 민석주라는데 전라도 구례 출신이라더군. 구례, 그곳 양반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옹기장수의 머슴이라던데.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개의치 않았지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궐에서 임금을 아련하는 날이 왔습니다. 석주는 다른 급제자들과 함께 궁궐로 들어갔지요. 장원급제자 민석주를 들라. 내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렸지요. 소인 민석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높은 자리에서 석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백발이 성한 60대의 노인이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짐을 보라.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대가 쓴 글을 읽었노라.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했지. 그 말이 진심이냐? 아니면 그저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꾸며낸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석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지요. 소인의 진심이옵니다. 소인은 어릴 적 모든 것을 잃고 죽을 뻔했사옵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소인을 살렸사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임을 몸소 배웠사옵니다. 정각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석주를 바라봤지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짐이 그대의 진심을 알았노라. 민석주, 너를 예조 참판으로 임명하노라. 예조 참판이라니 너무 과분하옵니다. 과분하지 않다. 진정 백성을 아는 자가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법이니라. 석주는 다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그날 밤 석주는 홀로 궁궐 밖을 걸었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지요. 스승님, 저 해냈습니다. 석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마치 일봉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옹기장수의 머슴이 예조 참판이 된 날, 조선 역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조 참판이 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한양의 관아에서 나란 일을 돌봤지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살피고 공정한 인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밤이면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지요. 포구 치던 그날 밤 맨발로 쫓겨나던 순간 류씨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옥단이 흘리던 눈물. 나는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요. 어느 날 아침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임금께 사직 상소를 올렸지요. 그대가 왜 벼슬을 그만두려 하느냐? 짐은 그대를 높이 평가하고 있거늘 소인에게는 풀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사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노라. 가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하느니라. 이 나라에는 그대 같은 신하가 필요하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석주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틀 뒤 석주는 평민옷으로 갈아입고 길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관복 대신 무명옷을 입었지요. 갓도 쓰지 않고 삭감만 썼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예조 참판인 줄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먼저 구례의 일봉을 찾아갔습니다. 초가집은 그대로였지요. 다만 지붕의 집이 조금 더 낡아 보였습니다. 스승님, 석주는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봉이 부엌에서 나왔지요. 백발이 성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석주냐? 이 녀석 벼슬길에 올라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스승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석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지.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길 찾아왔느냐? 관아 일은 괜찮은 게냐? 석주는 마루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원의 민태연 대감댁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는 것을요. 일봉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석주야, 내가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니라.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일봉은 석주의 손을 꽉 잡았지요. 그 마음가짐이라면 안심이다.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너라. 이틀 뒤 석주는 남원의 민태연 대감댁 앞에 섰습니다. 높은 돌담과 기와지붕, 8년 전 그날과 똑같았지요. 하지만 석주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석주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대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석주는 삿갓을 벗었지요.
나그네입니다. 대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대감님은 지금 한양에 계십니다. 사흘 뒤나 돌아오실게요. 석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그럼 마님께서는 계십니까? 계시긴 하십니다만 낯선 분은 만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먼 길을 왔습니다. 잠시만이라도 뵙게 해주십시오. 문지기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다시 나왔지요.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석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향했지요. 매 걸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넘어졌고 저기서 류 씨에게 꾸중을 들었지요.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8년의 세월이 그녀를 변화시켰지요. 한때 아름답던 얼굴에는 주름이 패었고 눈빛은 예전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석주는 방으로 들어가 절을 올렸지요. 먼 곳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류 씨와 눈이 마주쳤지요. 제가 예전에 이 집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이오? 8년 전 이 집에서 어린아이가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런 일은 없었소. 정말 그러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포구 치던 밤이었다고 하던데요. 류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요. 그대는 도대체 누구요? 왜 그런 걸 캐묻는 거요? 저는 그저 진실이 궁금할 뿐입니다. 석주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류 씨는 석주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그 아이 말이오? 아마 죽었을게요. 그 폭우 속에 맨발로 쫓겨났으니 살아남았을 리 없소. 석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죽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물론이요. 그 약한 것이 어떻게 살아남겠소? 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냉소만이 서려 있었지요. 그리고 설사 살아있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소? 이미 8년이나 지났는데. 석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석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류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지요.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일로 남의 집을 찾지 마시오. 석주는 대답 대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걷는데 뒤편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석주는 멈춰섰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지요.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옥단이었습니다. 백발이 성한 노파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옥단 어멈.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단은 석주의 손을 꽉 잡았지요. 살아계셨구나. 살아계셨어. 옥단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석주도 무릎을 꿇고 옥단을 안았지요. 어멈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아니다.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고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옥단은 석주를 뒤뜰로 데려갔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련님, 그간 어찌 지내셨습니까? 괜찮았습니다. 어멈 좋은 분을 만나 공부를 했고 과거에도 급제했습니다. 과거에요? 정말입니까? 옥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조 참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도련님이. 옥단은 다시 눈물을 흘렸지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멈, 대감님은 언제 돌아오십니까? 사흘 뒤에 오실 겁니다. 하지만 도련님, 옥단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련님을 미워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주는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님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왜 저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옥단은 고개를 저었지요. 도련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마님께서 두려워하셨을 뿐입니다. 두려움이라니요? 마님께서는 자식이 없으십니다.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러십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계시면 자신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석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류 씨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멈, 제가 사흘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대감님과 마님 모두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석주는 옥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대감댁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석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류 씨를 보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석주는 근처 주막에 묵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8년 전의 기억과 오늘 본 류 씨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복수인가? 아니면 화해인가? 석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사흘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석주는 다시 민태연 대감댁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평민 차림이 아니었지요. 예조 참판의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석주의 모습을 본 문지기는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혔지요. 네, 대감마님, 어인일로. 민태연 대감께서 계시다고 들었소. 예. 즉시 아뢰겠습니다. 문지기는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갔지요. 이번에는 떳떳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왔지요. 민태연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석주를 보더니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지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대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석주를 가리켰지요. 내가 설마. 석주는 관모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지요.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민태연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눈앞에 선 청년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예조 참판의 관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석주냐? 정말 너냐? 대감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아버지. 저입니다. 그 순간 대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60이 넘은 노구가 그대로 마루 위에 주저앉았지요. 하인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대감은 손을 내저으며 물렸습니다. 석주야, 석주야. 대감은 그저 아들의 이름만 되뇌었습니다. 8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이름이었지요. 죽었다고, 아니, 죽게 내버려뒀다고 자책하며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석주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석주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볼을, 이마를, 머리카락을 마치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지요. 정말 너구나. 내 아들이 맞구나. 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석주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미워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류씨가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렇게? 류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석주가 보였지요. 사흘 전 평민 차림으로 왔던 그 나그네. 하지만 이번에는 예조 참판의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류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류씨를 바라봤지요. 오래간만입니다, 마님. 설마 내가. 류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풀려 마루 기둥을 붙잡았지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인지. 대감이 류씨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당신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소. 어찌 내 아들을 그토록 모질게 대할 수 있었소? 여보, 저는. 변명하지 마시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소. 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류씨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석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야기가 길 것 같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대감은 상석에 앉았고 석주는 그 맞은편에 앉았지요. 류씨는 구석에 작게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석주야, 그간 어찌 지냈느냐?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석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좋은 분을 만나 살아남았습니다. 구례의 강일봉이라는 옹기장수께서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습니다. 옹기장수라니. 그분은 저에게 아버지셨습니다.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아비 노릇을 하지 못했구나. 그분께 평생 빚을 진 셈이로다. 아버지,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석주의 말에 대감이 눈을 들었지요. 석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는 정말 몰랐습니까? 마님께서 저를 내쫓는다는 걸 말입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힘겹게 고백했지요.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석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당신이 너를 괴롭히는 것도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왜입니까? 왜 모른 척 하셨습니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대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솔직했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다. 외로움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너를 희생시켰다. 석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나약함이 이해되기도 했지요. 아버지는 비겁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비겁한 아비였다. 대감은 고개를 들어 석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다오.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밤마다 내 이름을 불렀고 내가 살아있기를 빌었다. 대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요. 석주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내가 못난 아비였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석주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저렇게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때 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두 사람이 류 씨를 돌아봤습니다. 류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도련님을 내쫓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요? 석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류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소용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려웠다고,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다고. 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미웠습니다. 도련님만 없으면 제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살 아이를 폭우 속에 내쫓았단 말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류 씨는 그대로 마루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몸을 떨며 흐느꼈지요. 석주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지요. 저 여자도 결국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대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주야, 내가 원한다면 저 여자를 내쫓겠다. 내가 당한 것처럼 저 여자도 똑같이 당하게 하겠다. 류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석주를 바라봤지요. 석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일봉의 말이 떠올랐지요.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니라. 석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뭐라고? 저는 마님을 내쫓지 않겠습니다. 대감과 류 씨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석주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복수한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당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난 8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석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일봉 어른께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석주는 류 씨를 바라봤습니다. 마님, 고개를 드십시오. 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들었지요. 눈가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님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아서 속죄하십시오. 죽음으로 도망치지 마시고 살아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입니다. 류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석주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비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었구나.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만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지요. 그날 8년 만에 민석주는 진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석주가 용서를 선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예조 참판 벼슬을 내려놓았지요. 저는 다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어떤 길을 말하느냐? 저는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워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그것도 나라를 위한 일이니라. 가서 내 뜻을 펼쳐라. 석주는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태연 대감이 땅을 내주었고 석주는 그곳에 서당을 지었지요. 이름은 선당, 착함을 가르치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개원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석주는 일찍 일어나 서당 마루를 쓸었지요. 일봉이 뒤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올까? 올 것입니다, 스승님.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지요. 낡은 옷을 입고 맨발이었습니다. 여기가 글을 가르쳐 주신다는 곳입니까? 그렇다. 들어오너라. 석주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김동욱이었지요. 훈장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여기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정말입니까? 동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요. 곧이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10명, 20명,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자, 모두 안으로 들어오라. 아이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빼곡히 앉았지요. 너희들은 왜 글을 배우고 싶으냐? 석주가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지요. 훈장님, 저는 양반이 되고 싶습니다. 좋다.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아버지께서 쓰신 편지를 읽고 싶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지요. 그래, 모두 훌륭한 이유다. 석주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붓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썼지요.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 아는 사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주는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선이라는 글자다. 착하다는 뜻이지.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이니라. 그날부터 선당에서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 천, 땅 지. 천자문을 외우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졌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류씨가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솥을 들고 있었지요. 제가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드리겠다고 했지요. 마님 오셨습니까? 석주는 반갑게 류씨를 맞이했습니다. 류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점심때가 되자 고소한 냄새가 서당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벌름거렸지요. 자, 모두 나와 밥을 먹거라. 류씨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 줄지어 앉았지요. 류씨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을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배불리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법이니라.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죽을 받아들고 연신절을 했습니다. 류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류씨는 8년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류씨는 매일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죽을 끓이고 아이들의 옷을 기워주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약초를 다려주었지요.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동욱이 석주를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저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벌써? 예. 훈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석주는 동욱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자신의 옛 모습이 보였지요. 좋다. 너는 준비가 되었다. 동욱은 그의 가을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지요. 16의 나이로 급제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서당으로 몰려왔습니다. 모두 축하했지요. 선당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왔다. 민 훈장님 덕분이다.
하지만 석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공이 아닙니다. 동욱이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동욱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석주는 동욱을 따로 불렀지요. 동욱아,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훈장님. 벼슬을 얻었다고 교만하지 마라. 백성을 위해 일하거라.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동욱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욱은 서당을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스승들이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지요. 훈장님, 꼭 다시 오겠습니다. 기다리마. 동욱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석주는 벌떡 일어났지요. 연기가 마을 쪽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여기 있거라. 석주는 서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일봉도 뒤따라 뛰었지요. 불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초가집에서 났습니다. 이미 지붕 전체가 불타고 있었지요. 아이가 안에 있어요. 제 아이가.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집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정네들이 붙잡았지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놔주세요. 제 아이가 안에 있다고요. 석주는 그 광경을 보고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옷소매로 입을 막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훈장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석주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석주는 낮게 몸을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야, 어디 있느냐? 희미하게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지요. 방 한 구석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왔다. 석주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들보가 무너져 내렸지요. 석주는 몸을 돌려 아이를 감쌌습니다. 들보가 등을 때렸지요.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아이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이를 악물고 밖으로 향했지요. 출구가 보였습니다. 불길이 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석주는 아이를 꽉 안고 그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이 달려와 아이를 받아 안았지요. 얘야, 살았구나. 엄마.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곧 무릎이 꺾였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지요. 훈장님, 일봉이 달려와 석주를 부축했습니다. 석주의 얼굴은 그 으름으로 시커멓게 되었고 옷은 곳곳이 타서 구멍이 났지요. 등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석주야, 정신 차려라. 괜찮습니다, 스승님. 아이는 무사합니까? 그렇다. 내가 구했다. 하지만 너는... 석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사람들이 석주를 서당으로 옮겼습니다. 마을의 의원이 급히 달려와 상처를 살폈지요. 어떻습니까? 일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지요. 화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연기 때문에 폐도 상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일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소식을 들은 민태현 대감과 류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감은 석주의 손을 잡고 울었지요. 석주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류씨도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사흘 동안 석주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당 마루에 앉아 밤을 새웠지요.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석주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스승님, 석주야, 깨어났구나. 일봉이 석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태연 대감과 류씨도 급히 다가왔지요. 물을 주십시오. 류씨가 얼른 물을 떠다 석주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석주는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지요. 아이는 무사합니까? 그렇다. 내가 구했다. 다행입니다. 석주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떴지요. 제자들은 모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냐? 하지만 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자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스승을 둘러쌌지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봉이 부축했지요. 제자들아, 가까이 오너라. 아이들이 스승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석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지요.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훈장님, 마지막이라니요. 들어라.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석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른은 많고 진짜 어른은 드물다.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지요. 진짜 어른이란 남의 상처를 덮어주는 사람이다. 잘못을 용서하고 약한 이를 돕는 사람이다. 석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가 힘든 일을 많이 겪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흙 속에서도 소나무는 자란다. 석주는 창밖의 뒷산 소나무를 바라봤지요. 사람도 그러하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선인이라. 제자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훈장님, 저희가 훈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너희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석주는 미소를 지었지요. 다만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석주는 일봉을 돌아봤지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석주야, 내가. 일봉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석주는 스승의 손을 꽉 잡았지요. 스승님께서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스승님이 저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석주야, 다음 생에서도 스승님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일봉은 석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지요. 석주는 민태연 대감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못난 아비를 용서해 줘서 고맙다. 대감도 석주의 손을 잡고 울었지요. 마지막으로 석주는 류씨를 바라봤습니다. 마님, 이제는 편히 사십시오.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류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속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지요. 석주는 그 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뒷산에 소나무가 보이는구나. 창밖으로 뒷산에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름답구나. 바위 틈에서도 저렇게 곱게 자라는구나. 석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석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흐느낌만이 들렸지요. 민석주는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누구보다 의미 있는 삶이었지요. 장례식 날 남원 전체가 모였습니다. 제자들, 마을 사람들, 멀리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관리들까지 모두가 석주를 기렸지요. 석주의 묘는 선당 뒤편 언덕에 만들어졌습니다. 뒷산의 소나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지요. 묘비에는 간단한 글자만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어른 민석주 훈장의 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당은 계속 이어졌지요. 강일봉이 이어받아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이 들어서는 제자 김동욱이 돌아와 훈장이 되었습니다. 동욱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선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석주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관리가 되어 백성을 돌봤고 어떤 이는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모두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류 씨는 석주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매일 선당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주고 옷을 기워주고 청소를 했지요. 그것이 그녀의 속죄였고 동시에 행복이었습니다. 민태연 대감은 재산의 절반을 선당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봉사로 살았지요. 아들이 보여준 삶을 따라 살려 했던 것입니다. 강일봉은 80이 넘어서까지 선당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석주의 묘를 찾아가 인사를 올렸지요. 석주야, 오늘도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있구나.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선당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지요. 수백 명의 제자가 이곳에서 배출되었고 그들은 모두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선당을 찾아왔지요. 김동욱이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동욱은 뒷산 소나무 아래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선당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늘 천, 땅 지. 훈장님, 보고 계시지요? 동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희는 훈장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도 곱게 자라는 소나무처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동욱은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석주가 썼던 일기였지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미움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내 제자들이 이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 바위 틈에서도 소나무는 자란다. 사람도 그러하다. 동욱은 책을 덮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선당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민석주가 뿌린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있었지요. 뒷산의 소나무는 여전히 곧게 서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맑고 단단하게. 그것이 바로 민석주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미움보다는 사랑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 진리는 선당에서 그리고 석주의 제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석양이 선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소나무는 저녁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석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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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처럼요.